자, 필요한 개념만을 쏙쏙 뽑아가지고 머리에 탑재하는 개념 급탑재 시간의 노현서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벌써 12강인데 괜찮죠? 할만하죠? 그쵸? 좀 있으면 끝나요. 아니, 세상에 이런 강의가 어딨어요? 짧죠? 재밌죠? 게다가 공부도 많이 하죠. 그쵸? 머리에 그냥 콱콱 탑재가 되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죠? 자,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더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부터 비문학을 하고 있는데요. 자, 비문학 지난 시간에는 핵심 내용 찾는 방법 했잖아요. 그쵸? 어렵지 않았죠? 그냥 몇 가지 그냥 방법으로 글의 핵심 내용을 쏙쏙 찾아내는 그런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동안 여러분이 정말 짜증난다고 외면했던 그런 부분을 드디어 건드려 볼 때가 왔어요. 더 이상 여러분 외면할 수 없어. 안 봐. 나 이거 싫은데. 다음에 보면 안 될까? 나 못 보겠다. 몰라요. 모르겠는데. 뭐지? 이런 거 이제 통하지 않아요. 이제 시험 봐야 돼요, 여러분. 그쵸? 고3인데. 수험생인데.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수능 여러분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외면만 하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굴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뻔뻔하게 이렇게 외면해서는 안 돼요. 그쵸? 자, 비문학에서 여러분 제일 싫어했던 문제. 뭐 점수도 얼마 안 되면서 쪼잔하고 짜증나고 시간 많이 걸렸던 그 문제. 선생님 뭔지 알죠? 뭐예요? 바로 내용 일치 문제죠. 그쵸? 자,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문제일 겁니다. 맞죠? 아니 뭐 그래요. 보기가 나오고 그림이 나오고 뭐 더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그냥 어렵다 치자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런 문제들은 3점이니까 뭐 마치고 나서 우리에게 희열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근데 이 내용일치 문제는 어떨 때는 막 1점짜리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하나 풀자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야 되나. 심지어 풀고 나서 틀리고 많이 틀리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이 내용일치 문제를 건드려 볼 때가 왔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일치 문제 세부 내용 찾기 여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가기 전에 먼저 자, 비문학 궁극의 키워드 5 한번 우리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죠. 어떤 거죠? 그렇죠. 문두, 첫 문단 여기까지 중요하다. 지난 시간 선생님이 했던 얘기입니다. 자, 크게 써있는 거 요거죠. 그쵸? 동그라미와 세모 이거 뭘까? 뭐지? 갑자기 뭐 도형인가? 수학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자, 오늘 내용일치 문제에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핵심적으로 가르쳐줄 기술이 바로 요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요, 이 내용일치 문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자, 보세요. 자, 이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아라. 즉, 세부 내용을 찾아라. 라는 이 문제는요, 여러분의 독해 능력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뭐 다른 보기가 나와서 뭐 적용을 한다든가 비판을 한다든가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요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죠. 즉 한 번 더 꼬아서 내고 조금 더 약간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꼬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쵸? 저차원적인 사고를 먼저 해야겠죠. 그쵸? 좀 더 수준이 낮은 생각을 더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독해력, 가장 기본이 되는 독해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낸 문제가 바로 내용일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다른 문제도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다 읽어야 되나?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읽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일까? 도대체 그렇게 하면은 이걸 언제 읽고, 언제 풀고, 언제 딴 문제 풀고, 안 돼! 시간이 없어. 이러고 있을 거죠, 또. 그죠?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요. 자, 세부 내용 찾기 문제, 내용일치 문제. 물론, 여러분이 아주 글의 독해를 정확하게 해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선생님이 실제에서 쓸 수 있는 더 쉬운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내용일치 문제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거예요. 바꿔치기를 조심하세요. 자, 내용일치 문제 사실 알고 보면은요, 별거 아닙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을요, 슬쩍슬쩍 바꿔가지고 선택지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내용일치 문제
시력 검사입니다. 자, 적용 문제나 비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고력 문제라 그랬죠?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자, 이 내용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시력 검사예요. 자, 지문 놓고, 선택지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보면 돼요. 일치하지 않는 거, 어긋나는 거. 자,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주로 어긋나느냐? 바로 이 바꿔치기 하는 부분들이 주로 어긋나게 되겠죠. 첫 번째는 주어예요. 주어를 많이 바꿔치기 합니다. 특히 기역과 니은을 비교하라는 문제에서 더 그래요. 자, 기역과 니은을 비교하라는 문제에서 기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 선택지에는 니은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지문에서 니은은 이렇게 돼 있어 라고 하는 거를 딱 선택지에서는 문제의 선택지에서는 기역이 그렇다고 살짝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놓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이렇게 기역, 니은을 비교하는 문제 조심해서 풀어야겠죠. 이걸 잘 푸는 문제는 이걸 잘 푸는 방법은 좀 이따 다시 알려줄게요. 자,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부분과 전체를 바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일부에만 해당하는 건데 마치 모두가 그렇다고 하는 거.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그냥 어떤 한 가지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모든 경우에 혹은 모든 사람에게 혹은 모든 이론에 모든 사례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써 있는 선택지가 있다면 걔도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 선생님 그럼 어떻게 찾아요 그걸? 또 다 읽어요? 안 될 시간 없어요? 어떻게 찾냐고요? 자, 보세요. 선생님 얘기했죠. 일부에만 가능한 건데,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한 건데, 모든 경우에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선택지에서 어떤 말들을 찾아주시냐? 자, 선생님 교재에 써놨죠. 모든, 반드시, 언제나, 항상, 절대로, 예외 없이. 자, 이런 애들의 특징이 어떻죠? 굉장히 극단적이죠. 너 왜 이렇게 얘가 극단적이야? 그죠? 모든, 뭐 예외 없, 언제, 절대, 뭐 항상. 자, 굉장히 극단적이죠. 이런 극단적인 애들은 한 번 정도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딴 쌤이 연습시켜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과 결과를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그 다음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죠. 그쵸? 즉 순서상으로 뭐가 먼저입니까? 원인이 당연히 먼저예요. 그런데 이거를 순서를 싹 바꿔놓고서는 마치 이 결과로 인해서 원인이 나온 것처럼 이 순서를 앞뒤 순서를 바꿔버리는 경우, 특히 과학지문에서 이런 원인 결과 바꿔치기가 자주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거를 바꿔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바로 뭐다? 문제 먼저 읽으라는 거죠. 선생님 처음부터 강조했죠. 30초의 투자가 중요하다. 자, 이 30초의 투자는 매 지문에서 해야 된다. 시에서만 하는 거 아니고요. 소설에서만 하는 거 아니고요. 비문학 다 마찬가지. 모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비문학에서도 문제를 먼저 살펴보세요. 특히 내용일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용일치 문제 선택지들을 보면서 자,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 말로만 하니까 모르겠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따끈따끈한, 아주 따끈따끈한 기출문제 2011년도 수능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보라 그랬어요. 자, 문제 한번 봐봐요.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봅시다. 자, 1번 사람의 귀는 소리의 주파수 분포를 감지하는 감각기관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부터 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중에 지문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맞나 안 맞나 시력 검사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자, 귀라는 게 감각기관이라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그쵸? 그러니까 귀는 감각기관이 아니야. 이거 일치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푸는 사람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감각기관이 아니라 자, 귀는 뭐다? 소리의 주파수 분포를 감지하는 감각기관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을 보면서 아, 귀가 주파수 분포를 감지하나? 그걸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청각체계는 여러 단서를 이용해서 음원의 위치를 지각한다. 자, 이건 뭘까요? 자, 여러 단서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쵸? 여기 보면은 단서가 하나만 있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음원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즉, 이 소리가 어디서부터 들리는 건가? 자, 이 소리를 내는 물체가 내 오른쪽에 있나, 내 뒤에 있나? 좀 무서운데요? 자, 내 오른쪽에 있나, 뭐 왼쪽에 있나, 뭐 위에 있나, 아래에서 나는 소리인가?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단서가 여러 개가 필요한지,
하나만 있으면 되는지 이걸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위치 감지의 정확도는 자, 정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소리가 오는 방향에 관계없이 자, 응? 선생님 왜 별표했지? 왜 했을까요? 아까 선생님이 알려준 거 하나 있는데 극단적이야. 그렇지 않아요? 얘 굉장히 극단적인 애 아닌가요? 자, 소리가 오는 방향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관계없이라는 건 뭐예요? 항상, 언제나 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방향? 그런 거 뭔데? 나 몰라. 그런 거 몰라. 그냥 항상 언제나 일정하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즉, 얘는 굉장히 극단적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는 거잖아요. 얘가 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선생님 보기에는. 선생님은 얘한테 98% 정도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조금 위험하니까 또 98 정도면 거의 100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관계없이라는 말, 자, 이런 모든, 항상, 언제나 이런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해서 선생님은 이거를 극단적인 표현으로 보고 얘가 혹시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얘 먼저 찾아볼 겁니다. 찾아볼까요? 한번? 자,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문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정확도잖아요. 자, 정확도가 뭐 방향이든 뭐든 뭐 언제나 일정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정확도가 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가?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지문에서 뭘 찾을까요? 정확도라는 말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정확도라는 말, 정확도 어디 갔나? 어디 있어요? 두 번째 단락에 넷째 줄에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 단락 넷째 줄 읽어봐요. 그 정확도는 음원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르며, 정확도는 음원의 위치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니까요. 그쵸? 자,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는데, 하하, 답이네요. 이럴 수가. 놀랍죠? 그쵸?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거 외면했단 말이에요. 내용이,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방법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쉬워요? 글 읽었나? 지금? 우리 글이나 제대로 읽었나? 한 번도 안 읽었는데 딱 요것만 보고서는 이거 왠지 냄새가 나 하고서는 찾아봤더니 답인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이렇다니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용일치 문제요. 막 엄청 복잡하고 엄청 귀찮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해보고요. 이렇게 보면은요. 시력검사처럼 딱 나오는 거랍니다. 자, 여러분 게임이에요. 게임. 여러분 많이 하는 게임 중에 그런 거 있죠. 틀린 그림 찾기. 그쵸? 다른 그림 찾기.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하고 딱 다른 부분 동그라미 하는 그 게임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문이 있고 선택지가 있고 뭐가 다른가 체크하면 된다는 얘기죠. 됐죠? 어떡할 거야 이거를?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1번, 2번도 그냥 확인을 해봅시다. 요런 것이 맞는지. 자, 사람의 귀는 소리의 주파수 분포. 자, 주파수라는 말 한번 지문에서 찾아보면 되겠죠. 어디 나와요? 두 번째 단락에 첫째 줄에 나오죠. 사람의 귀는 주파수 분포를 감지하여 끝. 1번 맞네요. 그죠? 이 맞잖아요. 사람의 귀는 소리의 주파수 분포를 감지한다. 감각기관은 당연히 맞는 말이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청각체계는 여러 단서를 이용했냐? 아니면 하나만 필요하냐? 자, 어디 있어요?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사람의 청각체계는 보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을까요? 선생님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딱 봤는데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이거 아니 2번을 봐야 되면 딱 거기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을 봐야 되는지 어떻게 알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심지어 예전에요. 수강후기에 어떤 친구들이 그런 글을 남긴 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2번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금방 알아요? 2번 선택지 찾는데 딱 세 번째 단락 봐야 된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 친구들이 있었답니다. 알려드릴게요. 그 기술은 뭐냐? 선생님이 미리 공부를 해와서? 미리 강의를 하려고 강의 준비 예습을 해와서? 아니에요. 그 기술은 뭐냐 하면은요. 선생님 기술 하나밖에 없어요. 알고 보면 선생님 기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갖고 계속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떤 기술이냐? 문제 먼저 본다는 거죠. 자, 문제 먼저 보고 선택지를 봤더니 청각체계라는 단어가 보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청각체계를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 있다?
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 줄에 청각체계란 말이 있더라. 그럼 그 다음에 보니까 두 귀 사이, 그리고 각 귀와 머리 측면 사이에 상호작용에 의한 단서들. 단서들이면은 단서들, 복수니까 당연히 여러 단서죠. 단서를 했으면은 단서 하나인데 단서들 했으니까 여러 단서 맞잖아요. 됐네요. 바로 찾았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음원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3번은 아까 틀린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4, 5번을 한번 보죠. 자, 소리 그늘 현상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배웠잖아요, 선생님한테. 이제 뭐 찾을 거예요? 소리 그늘 현상. 보니까 이게 뭔가, 어때요? 약간 용어스럽죠? 그쵸? 뭔가 전문 용어의 그런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소리 그늘 현상을 찾아가요? 자, 어디 있어요? 86쪽, 교재 86쪽에, 자, 이렇게 쭉 보니까, 소리 그늘 자체에 이렇게 따옴표가 돼 있잖아요. 이런 거는 찾기가 쉽단 말이죠. 그쵸? 자, 그러면은, 소리 그늘, 이라고 하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 자, 뭐를 소리 그늘이라고 한다. 이게 뭐죠? 이거는 정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소리 그늘이라고 하는 데의 앞부분을 보면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음원이 청자의 오른쪽 귀 높이에 있다면 머리 때문에, 자, 머리 때문에가 뭔데요? 원인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머리 때문에 왼쪽 귀에는 소리가 작게 들린다. 즉, 소리 그늘 현상은 머리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쵸? 맞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반사된 소리의 간섭, 뭔가 간섭, 뭔가 주파수, 뭐 이런 것들, 뭐 변화, 요런 거 정도가 중요한 단어가 될 텐데, 한번 요런 단어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사 어쩌고 하는 걸 보니까 마지막 단락에 있어요. 그죠? 자, 마지막 단락에 보니까 둘째 줄에 반사된 소리들은 서로 간섭을 일으킨다 라는 말이 일단 있고요. 자, 그것이 소리의 주파수 분포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주파수 분포의 변화 어쩌고 하는 말들을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지문 밑에서 둘째 줄에 있죠? 주파수 분포의 변형이 생기는데, 이거 찾았네요. 주파수 분포의 변형이 생기는데, 자, 이는 때문이다. 나왔죠?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때문이다. 자, 때문이야. 이런 거 뭐예요? 인과, 그쵸? 원인이죠. 자, 그러면은 소리의 주파수 분포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는 때문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때문이야 라는 내용에 반사된 소리의 간섭이 들어가 있으면 5번 맞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이는 간섭에 의해 됐네요. 그쵸? 간섭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맞는 설명 됐죠? 자, 지금 우리가 이 글의 내용을 다 이해했나요? 이해했어요? 안 했잖아요. 이렇게 보고서 선생님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귀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해요. 그쵸? 소리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적용된 실제적인 과학적 원리가 무엇인지, 생물학적, 귀의 하나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내용 일치 문제 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왜? 이거는 내가 꼭 이거를 깊이 들어가서 이해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뭐니까? 시력검사니까. 이거 뭐니까? 그냥 게임이니까. 틀린 그림 찾기 게임처럼 해가면은요, 내용일치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자, 이거 보십시오. 선생님이 얘기했죠. 여러분이 지겨워서, 혹은 귀찮아서, 혹은 어려워서 지레 겁먹고 한쪽에 이렇게 치워놓고 외면했던 것들. 개념을 알고 나면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개념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무슨 개념어 사전 이렇게 쫙 갖다 놓고서는 그 개념 하나하나 외우는 거? 이해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실전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또 실전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개념은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되겠죠. 자, 어때요? 선생님이랑 같이 개념을 공부하니까 지문에서 바로바로 답이 보이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98%라고 했던 거 바로 답이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요. 선생님이 또 내용일치 문제 아주 핵심이 되는 내용 하나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냐 하면요. 바로 두 대상을 비교하는 문제 유형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하라는 문제가 되게 자주 나와요. 그죠? 밑줄 친 기억,
밑줄 친 니은 해가지고 기억과 니은의 이론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해요? 그래서 기억의 플라톤, 뭐 니은의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이런 거 내가 왠지 본 적이 있는 것 같으면서 그때 내가 포기를 했거나 아니면 열심히 노력했는데 틀렸거나 이런 기억들이 스멀스멀 피어오르죠. 그죠? 자, 여러분 그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아픈 기억들은 접어두시고요. 이제부터 선생님이 아주 기쁜 기억으로 놀라운 경험으로 바꿔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대상을 비교하라는 문제는요. 자, 우리 많은 친구들은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푸냐 하면은요. 특히 막 꼼꼼하게 문제 푸는 친구들 있지요. 항상 마지막에 시간이 모자란 친구들. 왜 그런지 알려줄까요? 자,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두 대상 비교하는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어요. 자, 표를 그려요. 자, 그래갖고 여기다가 기억, 플라톤 또 까먹을까봐 예쁘게 써요. 자, 그 다음에 니은하고 아리스토텔레스 딱 합니다. 그러고서 지문을 읽어가면서 플라톤에 해당하는 내용 막 다 쓰고 있죠. 그쵸? 자, 아리스토텔레스에 해당하는 내용 다 써요. 자, 이런 다음에 내용일치 문제 풉니다. 그래서 1번에서 플라톤이 뭐라고 했어? 근데 뭐라고 한 내용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네. 얘는 일치하지 않네? 이런 식으로 풀어갑니다. 그러면요, 이 문제는 맞아요.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맞아야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연히 정답을 찾긴 했지만 시간이 너무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다른 문제들 풀고 지문 이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언어 영역 시험 시간 80분밖에 없는데 언제 이거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표 앞으로 그리지 마세요, 여러분. 뭐 꼼꼼하게 풀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시험 시간을 고려할 때는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뭐냐. 두 대상을 비교할 때는요. 이거예요. 오늘 선생님이 맨 처음에 보여줬던 크게 써줬던 거 있죠. 그쵸? 자, 동그라미와 세모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와 세모를 이용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자, 표를 그리지 말고 지문에다가 그때그때 구분을 해 놓으시라는 거죠.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뭐하러 표에다가 한 번 더 쓰고 있겠어요. 그때그때 지문에다가 표시를 해주세요. 자, 선생님 왜 동그라미랑 세모예요? 하필이면. 전 네모하고 싶은데요. 뭐 하세요. 네모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그 시간조차 줄이자는 거죠. 네모를 하면 선을 4개를 그어야 돼요. 그쵸? 세모는 3개만 그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좀 더 줄여보자는 그런 심사에서 나온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는 당연히 빨리 그릴 수 있고, 그래서 동그라미와 세모로 여러분이 기억에 해당하는 것들 정리하지 말고 지문에서 그때그때. 자, 지문이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기억과 니은을 비교하라고? 그럼 기억에 일단 동그라미 해야겠다. 자, 플라톤의 동그라미를 했으니까 앞으로 플라톤에 해당하는 주장에는 다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자, 뭐 심지어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들 있죠. 그쵸. 우리 그런 문제 많이 풀어봤어요. 인문 지문을 보면 특히 이런 철학 지문들을 보면은요.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뭐 무슨 학파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영향을 받았으면 관점이 같기 때문에 자, 똑같이 동그라미 치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내가 아리스토텔레스에다가 세모를 했구나. 그럼 중간중간 아리스토텔레스에 관련된 설명들에 또 이렇게 세모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서 나중에 자 1번 선택지를 보니까 자 기억은 뭐 하는데 비해 니은은 뭐 하고 있어. 자 이런 선택지가 나왔다. 그러면 기억은 뭐 한다. 자 이 설명이 이쪽에서도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뭐 한다. 자, 이 설명이 이쪽에서 세모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지를 쭉 보다 보니까 자, 기억에 대한 설명, 자, 요거는 지문에서도 우리가 동그라미로 찾을 수 있었는데 자, 니은에 대한 설명도 여기서 찾아보니까 오잉? 자,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걸 2개 다 갖다 놨다. 그러면은 얘가 답이 되겠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로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간을 줄이자는 겁니다. 그리고요, 눈에 딱 보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선생님이 역시 따끈따끈한 기출문제 하나 보여주도록 할 텐데요. 2012년도 수능에서요, 여러분 혹시 풀어봤죠? 설마 아직까지 기출 안 풀어본 사람 없겠죠? 많은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 헷갈린다고 끝까지 답을 모르겠다고 했던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 결국 동그라미 세모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같이 한번 그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비트겐슈타인 이런 사람이 나왔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이름이에요. 하지만 괜찮다는 거죠.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자,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문제가 나와 있었냐면요. 19번 문제였는데, 자, 기역, 대, 니은. 자, 기역, 니은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기역과 니은의 관계를 찾으려면 기역, 니은이 뭔지를 봐야겠죠? 자, 지문을 보니까 기역이 여기 있어요. 모형을 통해서 사건을 설명했다. 자, 이거 보세요. 선생님은 완전히 버릇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세모를 하는 그런 버릇을 여러분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세요. 결국 자, 모형과 그리고 사건이라는 그쵸? 이런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이 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줘라 라고 했죠. 그래서 보니까 언어, 세계, 명제, 사태, 논리적 그림, 의미 있는 명제, 형이상학적 주체, 경험적 세계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동그라미와 세모로 나눠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그쵸? 보기에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동그라미 대 세모로 되어 있는 것만 골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는 이 책에서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는 그림이론을 주장한대요. 비트겐슈타인이요? 자, 이름 재밌으니까 좀 말해볼게요. 비트겐슈타인이 주장했대요. 자, 이 이론을 세우는데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은 교통사고를 다루는 재판에서 장난감 자동차와 인형들을 이용한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했다. 자, 기역과 니은의 관계는 이겁니다. 모형을 통해서 사건을 설명했다는 거. 즉, 얘를 설명하는데 얘를 사용했다는 거죠. 계속 보죠. 자, 그런데 모형을 가지고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자, 계속 가는 거예요. 모형을 가지고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모형이 자, 실제 자동차와 사람 이게 뭐예요? 세모가 되겠죠. 그쵸? 자, 실제니까 이 실제 자동차와 사람이 사건이 되겠죠. 자, 모형이 실제 자동차와 사람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언어도 이와 같다. 자, 이와 같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언어가 세계와 대응하기 때문. 오호. 자, 보십시오.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형과 사건이 대응한다 그랬죠. 그러면 언어도 이와 같다는 것은 언어를 동그라미를 한다면 자, 언어가 세계와 대응한다? 얘네 둘이 대응한다? 그럼 얘네 둘도 대응한다? 세계는 세모가 되겠네요. 잘 모르겠나요? 다시 말해주잖아요. 잘 모를까봐. 자, 다시 말해주잖아요. 언어가 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가리킨다. 자, 가리킨다, 지칭한다, 설명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자, 이 기역, 니은의 관계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보니까, 자, 일단 보기에 기역을 보니까, 자, 언어와 세계가 나와 있더라. 일단 기역은 맞겠네요. 됐죠? 자, 그럼 계속 볼게요. 자, 언어는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 이제 동그라미 세모 장렬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어떻게 장렬할까요? 자, 보세요. 언어는, 자, 이제 언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언어에 대한 설명에는 다 동그라미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언어는 명제들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러면 언어와 명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계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사태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하나가 해결이 되죠. 뭐가 해결돼요? 자, 보기에 니은을 보세요. 명제 대 사태. 자, 역시 이것도 명제는 동그라미, 사태는 세모. 보니까 동그라미 세모 관계 맞잖아요. 됐죠? 자, 지금 우리 이거 내용 이해하고 있나요? 안 되죠? 괜찮다고요. 내용을 꼭 다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철학 문제예요? 아니죠. 그죠? 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제 지문 나와요? 철학 지문 나와요? 미술 지문 나와요? 그죠? 또 뭐가 있더라? 음악 지문도 나오고요. 과학 지문도 나오고요. 근데 그게 정말 경제 문제일까요? 철학 문제일까요? 미술 문제일까요? 음악 문제일까요? 과학 문제일까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시험이 무슨 영역이에요? 언어 영역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다 언어 문제예요. 우리가 철학적인 배경 지식 없어도 이 글을 읽고 관계는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서 깊이 이해하지 않아도 이거 기호로 다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언어는 명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동그라미. 세계는 사태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둘 다 세모. 그러면 명제랑 사태의 관계도 언어와 세계의 관계와 같고 모형과 사건의 관계와 같은 거구나. 됐잖아요. 기억하고 니은은 맞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명제들과 사태들은 각각 서로 대응하고 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언어가 세계와 대응하고 모형과 사건이 대응하고 여기서 명제와 사태도 대응한다. 완전히 확인시켜 줬죠. 자, 이처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는 동일하며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함으로써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디귿하고 리을에 뭐가 있었냐면요. 논리적 그림, 의미 있는 명제, 형이상학적 주체, 경험적 세계 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한번 그 뒤에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어 아까 동그라미 했잖아요. 그쵸? 구성하는 명제 얘도 아까 동그라미 했죠. 그쵸? 자,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아니라 했으면 얘는 아닌 거예요. 버려요. 생각하지도 말고 뒤돌아보지도 마요. 뭐예요? 논리적 그림. 언어, 명제, 논리적 그림. 그러면은 디귿을 보니까 동그라미 자리에 논리적 그림이 들어가 있잖아요. 반 정도는 맞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있는 의미 있는 명제가 세모가 되느냐? 이걸 한번 찾아봐야겠죠. 자, 논리적 그림이다.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그것을 기술하는 명제는 참이 되지만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된다.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보니까 보세요. 논리적 그림에 대응하는 세모가 의미 있는 명제인가? 지금 우리가 디귿에서 따지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요? 아니죠. 이 문장만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된다. 그쵸? 자, 이거는 뭐냐면요. 모형을 통해서 사건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명제를 통해서 의미 있는 명제를 설명하는 게 아니죠. 그냥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한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얘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똑같이 명제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예요. 다만 명제들 중에 의미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그 의미 있는 명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자고 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명제를 통해서 의미 있는 명제를 설명하는 즉 동그라미와 세모의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는 거니까 얘랑 얘는 같은 거라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 보세요.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 즉 이 명제는요. 명제가 모여서 언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명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의미 있는 명제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되는 거니까 역시 같은 동그라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디귿에서 뭐라 그랬어요? 논리적 그림과 의미 있는 명제를 대응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동그라미와 그 자리, 옆에 자리에는 세모가 와야 되는데 똑같이 동그라미가 되고 있잖아요. 그쵸?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명제가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자, 그것에 대해서는 참거짓을 따질 수 있다. 만약 어떤 명제가 실제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명제가 되며 자, 그것에 대해 참거짓을 따질 수 없다. 따라서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만이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 보세요. 자,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한다라 그랬죠. 언어를 통해서 뭐를? 세계를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명제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한다? 경험적 세계를 설명한다. 이 말은 그 말이잖아요. 경험적 세계에 대해서 언급한다, 말한다, 설명한다라는 뜻이니까 자, 이 명제가 경험적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면 이런 관계죠. 그러니까 경험적 세계는 세모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즉 의미 있는 명제가 된다.
됐죠. 결국 명제, 의미 있는 명제는 다 동그라미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리을에서 보면은요. 자, 경험적 세계는 지금 선생님이 뭘 했어요? 세모 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리을을 보니까 자, 리을에서 앞부분은 아직 뭔지 모르고 뒤에 이렇게 세모, 경험적 세계가 와 있죠. 그러면 얘만 동그라미가 되면 될 거예요. 자, 얘는 뭔데? 형이상학적 주체죠. 그쵸? 자, 그러면 이 형이상학적 주체라는 것이 지문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형이상학적 주체 어디 나와 있어요?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형이상학적 주체 첫 번째 줄에 있어요. 자, 이게 뭐다? 의미 없는 말들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왜? 의미 없는 말이 되는 이유는 그 밑에 줄 보면 셋째 줄, 마지막 단락의 셋째 줄 보면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형이상학적 주체, 의미 없는 말들,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 이거는 아예 말할 가치가 없다.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주체와 그리고 경험적 세계는 서로 동그라미와 세모로 대응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이런 기호로 우리가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던 자, 기억, 언어와 세계. 그렇죠? 자, 그리고 니은, 명제와 사태 이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정답 1번이란 얘기죠. 아시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우리가 동그라미 세모로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가장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풀면서 뭐야, 어렵잖아, 선생님 쉽다며, 이거 거짓말쟁이, 안 봐, 안 해, 나 또 외면해야겠어, 이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혹은 앞으로 풀 문제들 중에서 두 대상을 비교하는 문제, 동그라미 세모로 푸는 문제 중에 가장 복잡한 형태의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렵긴 하더라도 이거를 해결을 했다. 나머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앞으로 여러분이 접하게 될 문제들은요, 선생님이 약속할게요. 이거보다는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거보다는 훨씬 더 단순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딪혀 보세요. 아시겠죠? 이미 이건 기출이잖아요. 다시 안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지문, 앞으로 뭐 EBS 연계교재 공부할 때나 모의고사를 볼 때 두 대상을 비교하는 문제 반드시 나오거든요. 안 나온 해가 없습니다. 나오게 된다면 반드시 이 방법을 사용을 하시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오늘 보너스로 지문 하나를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재에는 없지만 여러분 선생님이 자료실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꼭 다운을 받아서 보도록 합니다. 자, 역시 이것도 기출 문제에서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 2011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아직 다운 안 받았, 시간이 없었구나. 기다려줄게요. 갔다 오세요. 갔다 왔죠? 자, 보세요. 자, 기술 문제인데요. 자, 기술, 우리 또 외면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외면한 거 많죠. 근데 문제는 외면 한 50% 넘게 외면할 거예요. 자, 외면하지 마요. 기술 문제 안 어려워요, 여러분. 자, 기술 문제의 내용일치 문제, 아주 대표적인 문제를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요. 자, 벌써 문제를 보니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자,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36번 문제죠. 그쵸? 자, 일치하지 않는 것, 사행정의 동력 발생 주기를 완료하면 피스톤은 실린더를 2회 왕복한 것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거의 이거는 또띠또띠 수준인데? 자, 여기 써있는 말과 또띠 이렇게 써있는 말과 우리에게 별로 다르지 않죠? 그쵸?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뭐 다를 게 없어요. 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자, 아무리 이게 또띠또띠로 보인다 하더라도 선생님 얘기했죠? 자, 중요한 것들 미리 보고 들어가면요, 쉽게 풀 수 있고요. 또 하나, 선생님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술이잖아요. 자, 선생님은 기술 지문에서 우리 출제위원들이 어디서 내용일치 문제를 제일 잘 내는지 알죠? 이건 나만 아는 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 모르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술 지문에서 내용일치 문제는 1순위 어디를 보냐? 주로 기술은요, 원리잖아요. 어떤 단계, 뭐 과정, 이 기계가 동작하는, 작동하는 원리 이런 거를 물어보잖아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거기서 물어봐요. 거기서 내요, 내용일치를. 자, 그래서 1순위는 뭐냐? 원리가 나와 있는 부분을 봅니다. 그럼 원리가 선생님 또 원리가 어디 나와 있어요? 원리 찾으려면 다 읽어봐요. 왜 다 읽어요?
자, 원리가 나와 있는 부분은요. 대부분의 경우 지문에 A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자, A로 표시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요. A가 없는데요. 이 지문은 A가 없는데요. 어떡하죠? 자, 괜찮아요. 뭘 찾냐? 지문 중에 그림이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부분 중에 이 두 부분이 어떨 경우에는 일치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리가 나와 있는 부분을 찾으면 여기서 내용일치 문제, 선택지 다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순위. 여기서만 다 나오면 좋겠는데 이게 짧을 경우에 출제 위원들도 좀 더 낼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어디를 내려가시냐? 마지막 단락 갑니다. 자, 마지막 단락은 왜 중요하냐면요. 기술 지문의 마지막 단락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 전망이 나오거나 아니면 한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내용일치 잘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먼저 봐봐요. 자, 1번. 일단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죠. 자, 1번에 보니까, 자, 내행정, 사행정. 아직 뭔지 몰라요. 사행정이 뭔지 모르겠지만, 자, 이 사행정의 동력 발생 주기를 완료하면, 동력 발생 주기? 뭔지 몰라도 할 때 1, 2, 3, 4, 4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피스톤이 실린더를 2회 왕복이 뭐죠? 갔다가 오는 게 왕복이죠. 여러분, 가기만 하는 건 편도예요. 그쵸? 갔다가 와야 돼요. 자, 갔다 오는 거를 몇 번? 자, 2회 왕복을 하게 된다. 찾아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 엔진은 실린더 내부에서 가스가 외부로 배출되는 단계. 자, 배출되는 단계에서 동력을 얻게 된다. 자, 지금 4개의 단계가 있나 봐요. 그 중에 배출되는 단계가 있나 봐요. 동력을 얻는 단계가 거긴지를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자, 엔진의 운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제어하면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자, 주로 이런 거,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거? 자, 보세요. 자, 기술이라는 거는 어떤 기계가 작동하는 원리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그 기계의 그 장치의 한계라든가 아니면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지막 단락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3번 내용은 뭐냐면은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효율을 높이는 방법, 주로 이런 것들은 전망 한계 부분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 3번은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본 김에 그냥 확인해 볼까요? 싹. 홧김에 확인해 볼까요? 자, 마지막 단락 보세요. 자,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따라서 자동차의 연비를 향상시키려면 자, 연비를 향상시키는 거? 선생님, 여기는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면서요. 연비 향상시키는 거랑 무슨 상관이죠? 자, 보세요. 무슨 상관이냐? 일단 이거를 다시 그럼 연비라는 말. 아니, 학생들이 연비라는 말을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지문에서 정의를 주죠. 자, 여러분, 정의는 주로 어디 있다? 첫 번째 단락에 있다. 첫 문장을 보세요.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은 연료량 대비 운행거리의 비율인 연비로 나타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자, 연비라는 거는 뭐냐?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방법이란 얘기죠. 에너지 효율을 연비라는 단위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뭐다? 연비가 높아지면 당연히 효율도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즉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엔진의 운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혼합비를 지속적으로 제어해야 한다. 3번의 내용이 뭐였어요? 엔진의 운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그게 실시간으로 감지한다랑 뭐가 달라요? 같은 말이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3번 마지막 단락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맞는 설명이란 얘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자, 4번 흡입과 자, 혼합기체의 흡입과 연소가스의 배출은 자, 보세요. 우리 그럼 혼합기체의 흡입과 그리고 연소가스의 배출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사행정 중에 찾으면 돼요. 자, 찾아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부와 외부의 압력차에 의해서 발생하는지 자, 그거를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또 뭐예요? 실제 환경에서 엔진의 회전수는 자, 자, 혼합기체의 적정 혼합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이다. 즉,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엔진의 회전수이다. 자, 그러면 이거 역시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 단락.
마지막 단락 보세요. 자, 이론과 달리 실제 환경에서, 여기 실제 환경에서 나왔잖아요. 그쵸? 실제 환경에서의 적정 혼합비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대기압, 엔진의 회전수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그렇죠.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전수라는 거죠. 그래서 실린더에 흡입되는 공기의 질량이 변하기 때문에 적정 혼합비가 실제 환경에서 조금씩 달라진다. 5번 역시 맞는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1번, 2번, 4번이 다 원리 그리고 단계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디서 찾는다?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원리가 나와 있는 단락은 어디 있다? A라고 표시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림이 있는 단락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보니까 그림 어디 있어요? 두 번째 단락에 그림이 똑하니 박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엔진의 동력은 흡기, 압축, 폭발, 배기. 자, 흡기, 압축, 폭발, 배기 이 네 가지가 사행정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였죠? 이때 이 네 가지 행정을 거치고 나면 피스톤이 실린더를 2회 왕복한 것이 되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우리 일단 피스톤의 움직임만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가 지금 네 가지의 행정을 봤잖아요. 그러면 네 가지 행정에 당연히 여러분이 표시를 하셔야겠죠. 흡기 해서 여기에다 동그라미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압축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고, 자, 이게 2단계. 그러니까 여기다가 1단계, 2단계 이런 거 써줘도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폭발. 자, 여기에다가 또 동그라미 해서 3단계 해주고, 마지막에 배기 해서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하고 4단계 해주고 했죠. 자, 그런 다음에 한번 피스톤의 움직임을 보라는 거죠. 자, 여기 흡기 단계에서 자,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 있는 설명을 보는 거예요. 압축 가기 전까지, 그쵸? 압축 가기 전까지 설명을 보니까 피스톤은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이동을 한대요. 자, 그 다음에 압축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피스톤을 다시 상사점으로, 즉 하사점으로 왔던 것이 다시 상사점으로 간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폭발 한번 찾아보니까 폭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쭉 와가지고 피스톤이 하사점으로 밀리면서 자, 상에서 다시 하로 가게 돼 있죠. 자, 배기로 가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피스톤이 다시 상사점으로 움직이면 자, 하에서 다시 상으로. 그러면은 결국 뭐예요? 상에서 하 갔다가 다시 상으로 돌아왔다. 갔다 온 게 왕복이라고 그랬죠. 1회 왕복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으로 왔다가 다시 또 하로 갔다 상으로 돌아왔죠? 그쵸? 또 갔다 왔죠. 갔다 왔다 두 번에서 2회 왕복한 것이 맞네요. 1번 설명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은요. 자, 자동차 엔진은 실린더 내부에서 가스가 외부로 배출되는 단계에서 동력을 얻는다. 자, 동력을 얻는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흡기, 압축, 폭발, 배기를 우리가 표시를 해놨잖아요. 각각의 설명 중에 동력을 얻는다 찾으세요. 자, 동력을 얻는다. 어디 있습니까? 동력이 발생한다. 어디에? 폭발 행정의 마지막 부분에 동력이 발생한다 돼 있죠. 그러면 동력이 발생하는 단계는 언제다? 이때죠. 배출 단계, 배기 단계가 아니고요. 2번이 틀렸으니까 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쵸? 자, 마지막으로 남은 게 4번이었어요. 자, 이게 뭐였죠? 이거는 혼합기체의 흡입과 연소가스의 배출은 실린더 내부와 외부의 압력차. 자, 흡입하면은 흡기고요. 배출하면 배기잖아요. 이 부분에 가서 찾아보시면은요. 왜 이것이 흡입되고 왜 이것이 배출되는지 찾아보면 내부와 외부의 압력의 차이 때문에 이런 말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됐어요. 내용일치 문제를 다 풀었어요. 다 풀고 났지만 선생님은 아직도 이 자동차 엔진이 돌아가는 원리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니까. 언어 문제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표시해두세요. 절대 언어를 팔짱 끼고 풀지 마십시오. 이거는 언신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자, 우리는 언신이 아니니까요. 그죠? 우리는 언신이 아니라 언신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절대로 팔짱 끼고 눈으로만 풀지 말고 펜을 드십시오. 손으로 푸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더 언신 위에 있는 언어의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또 미뤄두고 있었던 비문학 논지전개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오늘 막판 정리해야겠죠. 언신 역시 오늘도 우리 도전합니다. 보고 있냐? 자,
바꿔치기, 우리 뭐뭐 바꿔치는지 알지롱? 동그라미 세모의 힘이 얼마나 큰 건지 알지롱? 근데 여러분, 이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아, 선생님 잘하시네. 보니까 좋아 보이네.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기출문제 풀 때, 모의고사 풀 때 반드시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